반갑습니다. 네. 올해는 1학기 강의는 제가 시경을 한 번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2주에 걸쳐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제가 강의 교재는 하루분을 만들어 왔는데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배우던 그 교재인 시경대전, 시집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자의 주석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잘 들리시죠? 네, 명나라 때 만든 책입니다. 시집전 또는 시전대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먼저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전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대전본이라는 것이 명나라 3대 황제 성조가 영락대제라고 그러는데 연호가 영락 들어보셨죠? 영락제. 이분이 그 조카가 2대 왕이었는데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명태조의 아들인데. 그래서 남경에 수도를 하다가 북경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자의 난처럼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스러웠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북경으로 수도를 옮겼고 또 사업으로 갑자기 학자들을 몇천 명 뽑아가지고 이 대전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칠부대전이라고 그러는데 7개의 대전본을 만드는데 대전본은 크게 온전히 갖추어진 판본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크게 온전히 잘 갖추어졌다. 그런데 학자들을 수백 명 모았지만은 이 졸속으로 1년 만에 만들었어요. 이 칠부대전은 이제 처음에 오경대전, 시경, 서경인데 오경대전이 있고 그다음에 사서를 하나로 합쳐서 사서대전, 그다음에 성리대전 이렇게 이 오경이 5개, 6개, 7개 성리대전까지 이걸 칠부대전이라고 그럽니다. 성리대전, 사서대전. 이 책이 우리나라 세종 때예요, 딱. 세종이 이제 명나라에서 이 책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우리도 한 부 주세요라고 사신편에 이 조선 전기에는 계속 조선 왕조를 인정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그쪽에 사신을 보내서 인정해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오경대전에 사서대전, 성리대전 이 7개의 책을 우리도 제발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세종 때 이게 들어옵니다. 대체로 1423년경에 들어와요. 사신이. 그래서 이걸 세종이 가져다가 갑자기 찍을 수가 없으니까 당시 금소활자 인쇄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각 호남관찰사, 경상관찰사, 충청관찰사에게 너 사서 찍어, 너 시경 찍어 이래가지고 각각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이게 다 찍혀져 나옵니다. 금소활자로. 그 책이 우리가 옛날에 그 판본 보는 거 있죠. 한문으로 된 거. 그 책이에요, 이게. 조선시대 내내 배우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한문하는 사람들이 읽는 그 대전본이라는 겁니다. 항민문화사에서 영인해가지고 쭉 냈는데 몇 차례 교정을 해가지고 영조 때도 새로 찍고 정조 때도 새로 찍었는데 우리가 보는 건 정조 때 판본이에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사서도 그렇고 사서 보면은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화 다음에 주자주석이 큰 대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글씨로 소주라고 쫙 넘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주자의 주석을 위주로 하면서 주자의 주석을 대자로 만들면서 주자 이후에 원나라 때 학자들 설까지 거기다가 뽑아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소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책이. 제가 지금 책을 안 가져와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이 책을 이 학자들이 그냥 연구해가지고 막 만든 게 아니라 원나라 때 학자들 설 중에서 좋은 설을 그냥 택해가지고 하나 잘된 책을 하나 택해가지고 살짝 몇 군데만 바꿔서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원나라 때 학자들의 설 중에서 사서도 그렇고 오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명나라 청나라 거쳐서 보니까 이 책이 너무 졸속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책이 영
신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말 요즘의 학자들은 이 책은 가장 나쁜 책이다. 가장 졸속으로 만든 가장 나쁜 책이고 폐기시켜야 될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즘 학자들은. 근데 우리는 조선시대 내내 이게 모든 경전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경전은 구경도 못했어요, 거의. 고려시대 뭐 남아있던 게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속에서 시경대전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원래는 시경대전인데, 시경대전, 대전본인데 이게 이 주자의 시집전을, 주자가 시집전이라는 책을 만드셨는데, 약자를 쓰겠습니다. 이 주자의 시집전을 가지고 후세에 저기다 주석을 더 보태놓은 것을 그대로 갖다가 만드는 것이 시경대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은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이게 기본으로 읽히고 있는 책인데, 이런 책이 우리가 읽은 책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1시간짜리, 이제 하루짜리 강의라서 2시간짜리 강의라서 내용을 좀 압축해서 실어놨는데, 그래도 양이 좀 많기는 합니다만은 앞쪽에 하나 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진시황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섰죠. 이때가 한 BC 200년경 이때쯤 됐는데, 한나라 무제 때 다시 이제 유교 경전을 이 국가의 이념으로 삼아가지고, 유교를 이념으로 삼아가지고 경전을 복원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진시황 때 없어졌던 것들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나라 때 글자인 예서로 써가지고, 안 쓰겠습니다, 그냥. 예서로 써가지고 복원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경은 3가지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하나가 노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복원한 노시가 나오고요. 노시가 나오고, 하나는 제나라 사람이 복원한 제시가 나오고, 이것도 약자로 쓰겠습니다. 하나는 한영이라는 사람이 복원한 한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세 종류 시가 한나라 전한 때 이 세 종류 시가 복원이 됐어요, 각각. 그래서 이게 전부 한나라 때 박사를 두어가지고 박사가 이걸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한나라가 전한 후한이 있는데, 중간에 잠깐 왕망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빼앗았었어요. 이때 중간에 전한 후한, 뭐 서한, 동한 이렇게 나누는데, 이 전한 때에는 이 경전을 복원하느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다가, 후한 때가 되니까 이게 좀 물러나면서 후한 이쯤 돼가지고 모시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모시. 이 모시는 모씨 성을 가진 모형이 모장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만든 책이에요. 이게 시경이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전에 받은 것을 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전한 후한이 끝나고 삼국시대가 되죠. 조조의 그 유비가 나오는 삼국시대에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요거를 삼가시라고 그래요. 삼가. 세 학자들이 만들어낸 시라고 해서 삼가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싹 없어지고, 이 삼국시대 뒤로는 이제 남북조 시대라고 해서 한 600년 동안 남조 북조가 나눠져 있었는데, 수나라 때까지 이게 통용을 했습니다. 이 시가, 모시가. 모형이라는 사람이 복원한 그 시인데, 그래서 이게 당나라 때쯤 오니까 공영달이라는 사람이 오경정이라는 책을 만드는데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시경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오경의 시경을 이걸로 집어넣었어요. 모시로. 그러니까 이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앞에 거는. 지금 남아있는 건 이거예요. 모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주자가 새롭게 해석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시집전이라는 책입니다. 그걸 명나라 때 새긴 책이 시전대전이라는 책이고, 우리가 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은 이런 책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교재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책은 시경은 못이다. 이제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와 악을 뭐 좀씩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 풍속통의라는 책에는 이제 비파를 복희가 만들었다. 뭐 황제서라는 책에는 비파를 태제가 소녀로 하여금 연주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세본이라는 책에 보면은 신롱이 검은고를 만들었다. 그다음에 상서 서경에 보면 순임금이 오현의 검은고를 타면서 남풍을 노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옛날 고전 속에 나오는데 비파하고 검은고를 이 시대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그 서력 기원으로 치면은 한 BC 2,3천년경에 이제 비파 검은고 같은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사실 그 우리나라에 가야금이 있고 뭐 검은고도 우리나라에 있는데 여러분 그 칠불사에 뭐 칠불이 너무 그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제가 화계동 책에다가 그걸 고증을 해놨는데 본래 칠불사 자리가 운상원이라고 신라 시대에 거기 검은고 음악을 만들던 곳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검은고 전수를 거기서 했던 것 같아요. 남원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운상원 터는 남아 있는데 하여튼 칠불사가 후대에 여러 변화를 겪으면서 나중에 조선시대 이제 불교가 배척되는 과정 속에서 신비한 이야기들이 자꾸 보태져 가지고 뭐 신라의 왕자가 와서 성불 했다느니 뭐 수로왕의 아들이 7명이 성불했다느니 이게 전부 나중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조선 후기에.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진짜로 다 믿고 있어요. 조선 후기에 이 수로왕의 아들 7명이 성불했다 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나중에 나온 저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불교가 핍박을 받으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신비한 이야기들을 많이 퍼뜨려요, 승려들이. 조선 임진왜란 이후에. 그래가지고 뭐 어떤 스님은 호랑이를 타고 다녔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퍼뜨려가지고 할머니들한테 시주를 많이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비한 얘기들이 자꾸 거기서 더 부풀려지는데 하여튼 이제 그 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가야금과 검은고 같은 악기가 있었는데 중국에 이런 검은고 비파 같은 특히 비파가 아주 간드러지죠, 소리가. 그래서 이런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연주했다.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이제 삼황오제 할 때 그 삼황 중에 하나가 황제인데 이 사람이 문자를 만들기 이전에 음악이 있었다. 대체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때 문자 이전에 음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있었으니까 그 말을 좀 더 길게 재미나게 표현하는 것이 음악이니까 문자 이전에 음악이 있었다. 어떤 그 학자들은 인류학 하는 학자들은 인류의 최대의 발명품이 문자라고 그래요. 두 번째가 컴퓨터라고 그러고 요즘에는 이제 AI라고 세 번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쨌든 문자가 발명이 되고 나서 모든 인간의 지식들이 축적이 돼서 그 하나로 모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문화가 생기고 문명이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인류 문명이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문자의 뭐 기원을 뭐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등등의 설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좀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중에서는 순임금이 동이 쪽 출신이고 우리하고 같은 피니까 한자는 우리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건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음악하고 문자하고 이제 이 사이에서 음악이 먼저 있었다. 그런데 이 음악은 이게 이제 악하고 가하고에 또 문제가 있는데 악하고 가하고 어떻게 다른가고 뭐 조금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문자가 없던 시대에도 입으로 부르는 시가가 있었는데 이제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 입으로 노래하는 노랫말 같은 거죠. 시가의
반주를 이제 해가지고 연주를 했다. 뭐라고 흥얼거리면서 음악에 연주를 했다는 거고요. 우리 중국 동아시아 아주 오래된 고대 시가로 단주가, 격양가 많이 들어보셨죠? 흙을 두드리면서 뭐 임금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해가 뜨면 일어나서 농사 짓고 해가 지면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임금의 교화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뭐 하는 노래죠. 강구요, 경운가, 뭐 남풍가, 오자지가, 맥수가, 채미가 이런 것이 이제 문헌에 산견되어 보이는데 고대의 시가를 한데 모아놓은 책이 시경이다. 대체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주나라가 주나라가 통일을 황하유역을 통일한 게 대체로 BC 한 1100년 조금 1067년 뭐 이러는데 한 1000년 내지 110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하강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북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이 지역이 대체로 이게 진주할 때 진나라 지역입니다. 여기 진당, 송인 여기 있고 노는 여기 있고 제는 여기 있고 이제 진시황 진나라는 이쪽에 있고요. 여기가 서안이고 여기가 낙양쯤 됩니다. 여기 낙양쯤 되는데 양재강은 이 밑에 있고요. 근데 요거를 다 통일한 것이 이 시대이죠. 이 시대. BC 한 1100년경, 1000년에서 1100년경. 이 무기가 청동기입니다. 청동기라는 새로운 무기가 나와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석기 가지고 돌 가지고 싸우고 그랬는데 청동기를 가지고 하다가 이제 어쨌든 싸워가지고 다 통일해가지고 주나라가 이쪽 사람이죠. 주나라는 본래 이쪽 사람이었어요. 여기 진나라 옆에 서안 옆에 우리 저 문왕이 기산 아래에 털을 잡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기산 아래에 여기가 서안 옆에 있어요. 서안에서 한 150km 정도 떨어졌던가 하여튼 가봤는데 거기에 있는데 이 서쪽 사람이 이제 이 은나라는 주나라 전에 은나라는 사실 이쪽 지역 사람이 동쪽 지역 사람들이에요. 은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은어하고 각골 문자가 뭐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돌아다니니까 불편하신가요? 아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통일해가지고 대체로 이 시기에 통일했는데 이때부터 채시관을 둬가지고 시를 채집하는 채시관이라는 걸 둬가지고 각국의 민요를 다 이렇게 거둬들이는 관리가 있었대요. 시를 채집해서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지 하고 이걸 이제 수집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걸 수집해서 조정해서는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체로 주나라 초기부터 공자까지가 한 500년 되지요. 공자가 551년생이시니까 500년쯤 되는데 이 500년 가까이 되는데 이때까지 모여진 시가 조금 이따 나올 텐데 한 3,000편 됐다고 그럽니다. 3,000편. 엄청나게 많은 이 지역의 노래가 3,000편 정도 이렇게 모아서 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곧 이제 다음 단락에 있는 거 보시겠습니다. 그 육경 가운데 악경은 한나라 때 나타나지 않았다. 우선 이제 공자가 55세부터 68세까지 14년 동안 천하를 돌아다니시고 오셔서 68세에 고향 노나라로 돌아오셨는데 이때 계씨가 국정을 잡고 있었는데 불러가지고 요즘 말하면 총리급 같은 걸로 이제 대우를 해줄 테니까 정치하십시오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랬어요. 68세. 지금 한 80쯤 다 됐겠죠, 지금으로 보면. 그리고서 공자가 하신 일이 육경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수집한 온갖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육경이라는 책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시경을 전부 3,000편을 가져다가 300편으로 좋은 것만 뽑아서 만들었다. 이제 이게 하나의 설이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사마천의 설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 역사 정치에 관한 것 전부 뽑아가지고 서경을 만들었죠. 서경은 윤임금, 순임금 시대부터 이야기 정치 철학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복희로부터 만들어진 문왕 뭐 이런 분들 주공 이런 분들이 만든 주역을 다시 해석해서 이제 주역의 시빅을 만들었죠. 뒤에 계사전이니 뭐 이런 걸 이제 공자가 만드시고
노나라 역사를 가지고 춘추를 만드시고 예를 전부 수집해서 예가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례, 의례, 예기가 있는데 예기는 육경에 들어가 있질 않았어요. 원래 의례가 육경이에요. 의례라는 책이. 근데 의례가 없어지고 지금 17편밖에 안 남아 있어요. 본래 뭐 수십 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17편 남았는데 그게 사대부 할 때 사들의 예가 많아서 사례라고 하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당나라 때 와가지고 오경에 들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예기가 예경이 아니었어요. 공자가 만든 육경의 예경이 아니었어요, 본래. 그래서 주자가 고민을 하다가 예기하고 의례하고 합쳐서 하나의 예경을 만들고 싶었는데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주자는. 어쨌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공자가 그 돌아가실 때까지 약 6년 가까운 시간 안에 육경을 만들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성인다운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것이 남명 선생이 61세에 천왕봉을 우러러 보면서 나도 저만큼 내 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이주를 덕산으로 이주를 하면서 간판을 써붙이기를 날마다 내 덕을 새롭게 다시 해보자. 이 61세 노인이 옛날에 드물잖아요. 지금 70보다 나이가 더 많은 나이인데 그 노인이 거주지를 옮기고서 슬로건을 내걸기를 오늘부터 더 열심히 나의 덕을 새롭게 변화시켜보자. 하늘까지 가보자. 이 공자가 그랬다고 그럽니다. 공자가 태산 남쪽에 살면서 매일 태산을 우러보면서 내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지를 어려서부터 꿈꿨대요. 그래서 우리가 문필봉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큰 산 밑에 있으면은 고산앙지라는 말이 시경에 나오는데 높은 산 그걸 매일 우러른다 이런 말이 이제 시경에 나오거든요. 고산앙지 우러를 앙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능선을 쭉 따라가 보면 끝까지 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만약 산이 없다면 그냥 허공이니까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도 모르는데 쭉 따라가면 언젠가는 난 저까지 가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것을 학문을 하는 것에 늘 비유를 해요. 퇴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공자도 그랬는데 남명도 그러셨는데 그걸 본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남명이 한 말 중에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 나는 한나라 때 엄광 같은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고 나는 공자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공자처럼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선조대왕이 내린 그 사제문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당시 조정에서 선조 초년에 1567년, 8년, 9년 이때 그 사제문을 쓴 사람이 뭐라고 썼냐 하면은 남명 선생 보고 당신은 공자와 아내처럼 되시기를 기약하셨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거기다가. 재밌죠. 그러니까. 당신은 공자와 안자의 경지에 올라가고 싶으셨지요.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그걸 이제 남명의 본질인데 그게. 그래서 공자께서 어쨌든 68세부터 73세까지 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작업을 해놓으셨는데 그게 자기가 못 이루신 그 꿈을, 이 세상에 대한 꿈을 책 속에 담아서 문자로 담아서 누군가는 이 꿈을 실현해서 세상에 이런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바라신 거 아닌가. 그게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은 정말 이게 나이를 잊고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들면은 참 저도 모르게 자꾸 게으러지고 몸이 아프니까 뻑을 하고 뭐 자꾸 아픈 데가 쑤시고 그러니까 어디 기대고 싶고 눕고 싶고 다리 뻗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 정신이 번쩍번쩍 들 때가 있는데 그 남명 선생이 산천제에다가 공자하고 주돈니하고 정명도 하고 주자의 초상을 그려가지고 옆에다 놓고서 매일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생각하셨대요. 그것도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72세 돌아가셨는데 72세 된 노인이 공자가 나를 매일 쳐다보고 계셔. 주돈니 주렴계가 나를 매일 쳐다보고 있어.
주자가 나를 매일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누울 수가 없겠죠. 그거 어떻게 감히 눕겠어요. 이제 그런 정신을 그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이제 학문을 후세 사람들한테 전하신 것 같은데, 자, 이제 제가 육경 얘기를 하다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공자가 육경을 만들었는데 시, 서, 예, 악, 춘추, 시, 서, 예, 악, 춘추, 또 하나가 뭐야? 시경, 서경, 예, 역경, 춘추, 악경,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시경, 서경, 예경을 빠졌네. 시경, 서경, 역경, 예경, 춘추, 악경인데, 이 악경이 안 나타나요. 한나라 때. 한나라 때 막 복원을 해서 이 무제 이후로는 계속 박사를 임명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전해받은 것이 있거나 뭐 외우는 것이 있으면은 그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조정에 올리면은 상도 주고 뭐 박사로 임명해 주니까, 이 박사가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졌냐 하면요, 후한 말기에 정현은 제자가 3,000명이나 됐는데 국가에서 공인해 준 박사니까 그 밑에 와서 공부를 하면은 벼슬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 박사가 추천장 하나만 써주면 바로 벼슬에 가는 거예요. 그때는 과거 시험도 없었어요. 과거 시험은 당나라 때 처음으로 시행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제자가 막 박사 밑에는 수백 명씩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전부터 이제 과거 제도의 폐단을 얘기를 할 때 인재 추천, 인재 선발권의 이제 천거 제도라는 것이 있죠. 근데 이게 독일에는 지금도 권위 있는 교수가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면은 굉장히 많이 사회에 통용된답니다. 받아들인대요. 신뢰하는 거죠. 근데 요즘엔 뭐 그런 풍조가 우리는 전혀 없는데, 이제 그래서 악경이 세상에 나타나질 않아요. 악경이 분명히 공자가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악경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후대 학자들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34쪽부터 35쪽 상단에 있는 설인데, 하나는 악경이라는 것은 본래 글자로 된 책이 아니었다. 그건 악보였다, 악보. 그러니까 악기 연주하는 악보였다. 뭐 표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서양식하고는 다르게 표기를 했겠죠. 악보였다. 그게 하나가 있고, 악경이 있었는데 이건 아예 없어졌다. 이 두 가지 설이 공존돼서 나옵니다. 이 35쪽 그 상단에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만 하고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악하고 시하고는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다. 시를 노래로 부르면은 이제 그게 시가가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로 합쳐져 있었다. 시하고 악은 애당초 하나로 합쳐진 거였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죠. 한서 예문지에 그 말을 읊조리는 것을 시라고 하고 그 소리를 길게 뽑는 것을 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문자를 읊조리는 시와 소리를 길게 뽑아가는 것, 뽑아가는 건데 뽑는 가는이라고 그래. 뽑아가는 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당시에 한서 예문지에는 표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모시의 이제 대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시 책의 대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대서에 시는 지가 움직인 것이니, 요거 나중에 읽을 거예요. 원문을 한번 저 뒤에 가서 읽어볼 건데 그 원문이 저 뒤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45쪽에 거기 나오는 얘기인데, 시는 지가 움직인 것이니 마음속에 있으면 지고 말로 드러내면 시가 된다. 자, 이 지는, 지라는 것은, 지라는 지자는 글자 그대로 선비사자하고 마음심자하고 합쳐진 글자니까 우리는 이걸 뭐 뜻으로 밖에는 얘기를 안 하는데, 못 하는데, 사의 마음이니까 사의 마음은 독서를 해서 도리를 구하는 거겠죠. 독서해서 도를 구하는 게 사겠죠. 그래서 이 뜻은 독서해서 도를 구하는 지향, 목표가 있는 마음. 이 지자는 목표가 있는 마음. 목표가 있는 마음. 이게 불어 쓰는 이유가 자꾸 이거 이제 우리가
이거하고 이 글자는 대학 8.5의 성의 정심 수신할 때 나오는 그 성의 의자는 마음속에서 싹 터나오는 생각이에요. 이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근데 요거는 그게 아니고 내가 활을 쏘면은 저 목표 지점에 맞춰야 되겠다 하는 목표가 있는 마음입니다. 지자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게 생각이 싹 트는 거하고 내가 저기까지 가야지라고 마음 먹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뜻이라고 밖에는 우리말로는 한글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안 쓰면은 아예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말이 없어요. 사실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뜻으로 번역하고 이것도 뜻으로 번역하고 다 뜻이에요. 그냥 우리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안타까운 건데 예, 이제 이 지가 마음속에서 지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움직인 것 이게 시가 되는데 마음속에 있으면 지고 말로 드러내면 시가 된다. 감정이 마음속에서 움직여 말로 드러내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탄하고 감탄한다는 뜻이에요. 하고 차탄하는 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영가한다. 길게 소리내서 노래한다. 하고 영가하는 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손이 춤을 추고 발이 구르게 된다. 요거는 이제 신이 나면은 길게 뭐 소리 지르는 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손발이 움직이면서 춤을 추게 된다. 뭐 이런 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시하고 가하고 무하고 이게 별개가 아니다. 하나였다 본래. 근데 의외로 무용하는 사람들이 이 노래하고 굉장히 연관을 지어요. 경상대 민속무용학과가 있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음악 전공자, 춤 전공자가 어떤 음악을 같이 전공해요. 그래서 춤하고 노래하고 하나로 어우러져야 이게 제대로 된 뭐 무용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이제 시까지 들어가서 하나가 된 것이었다 옛날 문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얘기 악기라는 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은 성의 단서이고 악은 덕의 꽃이고 금석 사죽은 이 악기를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악의 기구이다. 시는 그 질을 말하는 것이고 가는 그 소리를 길게 뽑은 것이고 무는 그 용모를 움직이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마음의 근본을 두니 그런 뒤에 악기가 이를 따라 연주한다. 그러므로 정이 깊어 드러내 표현하는 것이 선명하고 기가 왕성하여 조화가 신묘하다. 화순함이 내면에 쌓여 영화가 밖으로 드러나니 오직 악은 거짓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실한 음악은 내면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거다. 이런 말을 쓴 건데 이게 시나 악이나 똑같이 예전 분들이 표현할 적에 시를 갖다가 조선시대에 흔히 많이 쓰는데 성정이라고 그래요. 시는 성정이다. 시는 성정을 표현한 거다. 조금 더 이제 정통음악을 얘기하면 성정지 정을 표현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다. 이제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락에 논어 자한 편에 보면은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위나라로부터 노나라로 돌아온 뒤에 그 음악인데 우막으로 되어 있는데 오자입니다. 음악이 바르게 되어서 아성이 제자리를 찾았다. 공자가 음악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죠. 35세 때 제나라로 갔어요. 노나라에 내란이 일어났어요. 35세 때 제나라로 가서 제나라 수도가 임치라는 데예요. 임치. 그 치박, 임치 뭐 이런데 지금 산동성 수도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 옆에 치박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순임금의 음악을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3개월 동안 부지육미라 고기 맛도 잊으셨다. 아주 거기에 몰입해 계셨다는 거죠. 음악에. 그래서 음악에 상당한 조예가 있으셨고
실제로 젊어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음악을 많이 연구하신 것 같아요. 왜 음악을 연구하느냐? 사람의 성정을 순화시켜주는 최고로 좋은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3천여 편의 고시를 산삭은 깎아내서 뭐 없애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깎을 산자, 삭제할 삭자. 산삭해서 311편의 시를 취하고 풍화송으로 구분해서 제자리를 찾게 한 것을 말한다. 이거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저 뒤에 자세한 게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3,000편을 300편으로 만들었다. 논어의 시300 일언이 폐지하니 왈 사무사라 이 말씀 아시죠? 공자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300편이 아니고 311편이 남아있어요. 지금 모시에.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짜투리 숫자 떼어버리고 말한 거다. 시 300이라고 논어에 나오는데 이 300이 짜투리 숫자 빼버리고 대수만 일컬은 거다. 이게 하나의 설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설은 복잡합니다 좀. 이 311편을 분석해 보니까 이 중에 6편은 제목만 있고 본시가 없어요. 시어가 없어요. 노랫말이 없어요. 시가 없어. 시가 없고 시가 이제 없고 또 그러면은 이제 305편이 되죠. 311에서 6 빼면 305편이 되는데 이 305편 중에서 또 보니까 5편은 이게 주나라 시가 아니고 주나라 앞시대의 은나라 시예요. 송나라, 은나라. 은나라가 본래 상나라였죠. 이게 쭉 상으로 써내려오다가 은나라 말기에 주왕이라고 못된 임금 있잖아요. 무왕이 무찌른 사람, 그 사람 대 은이라고 썼어요. 네. 본래는 상이었는데 이 상나라 종묘제례학인 상송이 이게 5편이 있는 거예요. 이 주나라 음악이 아니고 주시가 아니고 은시다. 그래서 이걸 빼면은 딱 300편이 돼요. 그러니까 6편, 5편 빼면은 딱 300편이 돼요. 이 300편은 이거를 얘기한 거다. 뭐 다 말이 되죠. 이것도 말이 되고 이것도 말이 되는데 자, 근데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BC 전한 때 사람이니까 BC 한 200년, 100년 그 사이를 산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한 2100일 그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역사가인데 대대로 물려받으면서 역사를 했죠. 그래서 뭐 발뒤꿈치 잘리는 형도 받고 그 형벌을 이제 받고 자기도 받았지만은 그 윗대도 받고 그랬는데 심지어는 궁형이라고 이 남자 성기를 없애는 그런 형도 받고 뭐 이랬는데 그런 집안에서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사마천이가 발로 뛰는 역사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후세에도 문장가이면서 발로 뛰는 역사가. 그러니까 공자 세가를 쓰면서 공자가 살던 곡부에까지 가봤어요. 가서 다 수소문을 해 들어보고 자료를 수집해서 썼다고 그래요. 사기라는 책이. 어쨌든 사마천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마천이가 이렇게 공자가 하셨다. 그러니까 공자하고 사마천하고 나이는 불과 한 400년? 400~500년밖에 안 나죠. 그러니까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말인데 이 설이 당나라 때 공영달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AD 한 700년 이때쯤 내려오면은 한 700~800년 뒤에는 이상하다. 어떻게 3,000편을 300편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럼 2,700편을 내버렸다는 거냐. 너무하다. 말이 안 된다. 아마도 그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반대의 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그 전에 누군가가 이렇게 3,000편을 모아 놓았더라도 빼버리고 좋은 것만 추려놓은 것이 수백 편 있을 것인데 공자가 그걸 다시 다듬어 가지고 차례 바꾸고 이래서 300편으로 만든 것일 것이다. 이제 공영달은 이런 주장을 펴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을 보면은 재밌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쪽으로 가요. 옛날의 생각들이 후대로 내려올수록 더 합리적인 쪽으로 이게 변화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공자가 이제 311편을 만들고 풍화송으로 구분해서 이거 이따 말씀드리고요. 했다. 그래서 공자의 이런 언급을 보면은 당시에는 시와 악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악은 악보이고 시는 가사, 노랫말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봅니다. 공자께서는 사양자라는 사람한테 검은고를 배웠다고 그러고요. 넘어가고요. 또 뒤에 다음 쪽 36쪽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공자는 또 이게 장홍이라는 사람한테 음악을 배웠다고 그러고, 노나라 음악가들과 폭넓게 교류를 했습니다. 그게 그 주석 10번에 보시면 저 논어 제일 끝에 쪽에 있는 미자편에 나오는데, 뭐 태사지는 어떻고 아반가는 어떻고 삼반요는 어떻고, 이 사람들이 음악을 담당하는 관직에 있던 관직하고 사람 이름하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태사는 이제 음악 국악원의 원장이고, 그 밑에는 뭐 아반은 두 번째고, 그다음에 뭐 삼반이 있고 사반이 있고 방숙이 있고 소사가 있고 뭐 쭉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당대의 공자 당대 음악 전문가인 것 같아요. 음악의 조예가 밝았던 분들인데, 이 정통 음악을 국가에서 안 키워주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서 가버리는 것 같아요. 국립국악원이 해체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폭넓게 교류를 하시면서 음악에 굉장히 밝으셨다.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이 마지막에 요즘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시경과 악경은 분리해서 별도의 경이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요즘에 더 우세한 설이에요. 육경 중에서 시경과 악경은 하나였을 것이다. 다만 그 악보가 없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연주했는지는 감을 잡을 수가 없다. 그 49쪽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뭐 번역원이나 그 전에 한학자 여러분들한테 배울 적에 소풍을 가면은 선생님들이 유행가 노래를 부르라고 제자들이 그러면은 정말로 한학자분들은 유행가를 하나도 아는 분이 없었어요. 제가 배운 분들이 1910년대생들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억지로 노래를 부르시면 이래요. 관관저구 제하지주로다 요조숙녀 군자호구로다 흥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길게 소리를 빼는 것밖에 없는 거죠. 요걸 대체로 이제 말씀 언변에 기령자 쓰는 영이라고 그럽니다. 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혹시 최현국 선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 그분이 좀 특이한 주장을 하시는 우리 민족주의, 이 제야 민족주의 그런 계열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거를 옛날에 어떻게 노래했겠느냐, 요즘 랩하고 연결시켜가지고요. 이게 민간의 노래인데, 백성들의 민간인의 노래인데 어떻게 그렇게 폼만 잡고 느리게 불러가지고 되겠느냐. 그 다음에 노동요였을 것이다. 신이 났을 것이고 활기가 있어야 된다. 민요라는 게. 물론 우리 아리랑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분은 뭐 어떻게 이걸 하시냐 하면은 꽝꽝쩌구 제하지주 요조숙녀 군자호고, 이거예요 이거. 저는 잘 못하는데 이거를 관관저구 제하지주 요조숙녀 군자. 근데 이게 재미가 있어요. 해보니까 발을 구르면서 이렇게 랩하시는 분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왜? 뭐 칠곡의 할머니 랩 그분들도 있다고 TV에서 봤는데, 이게 그러기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주자 이후로는 경이기 때문에 교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전부 교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청나라 말기 뭐 굴말리나 이런 사람들로 오면은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 너무 빡빡하다, 너무 교조적이다, 그러면서 민요로 보자. 그래가지고 전부 남녀의 애정시로 풀어요. 근데
주자 해석은 절대 남녀 애정시로 풀질 않아요. 남녀가 사랑하는 걸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한 거다. 나중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네 글자로 되어 있고 기본이 시경은 사언이죠. 사언. 네 글자인데 우리말 리듬하고 딱 맞아요. 3, 4, 3, 4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고 노래로 부르기에 정말 좋고 그래서 아마 옛날에 어떤 형태로든 노래로 막 불려졌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을 보겠습니다. 시의 육의. 이거 이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르는 얘기들인데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시경학을 가지고 제일 먼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시경학, 서경학 이런 거 박사 받은 사람이 없어요. 주역학 이런 거. 주역학은 있었어요. 시경을 가지고 처음으로 박사를 받았는데 성호 이익의 시경학을 가지고 박사를 받았는데 지금은 오경에 대해서 각각 다 박사가 있습니다. 뭐 춘추학 박사도 있고 뭐 서경학 박사도 몇 명 있고 주역학은 많고 다만 예기학 박사나 무슨 그런 좀 적어요. 그쪽에 예 쪽에 그 육의라는 것이 있는데 6가지 종류의 어떤 의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줄의 춘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는데 이 줄의 예가 우선 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경에 들어있는 예는 예기인데 예가 세 종류가 있었다. 한나라 때. 하나는 의례. 저는 그냥 약자를 쓰겠습니다. 하나는 주례. 하나는 예기.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삼예라고 그래요. 삼예. 세 종류의 예인데. 이게 한나라 때 전부 박사가 있었어요. 여기에. 근데 이게 본래 예경입니다. 이게. 육경, 공자가 만드신 육경 중에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39편, 40편이 없어지고 17편만 남아있어요. 이게 지금 의례로 남아있어요. 지금 의례라는 책에. 의례라는 책에 보면은 사상견례, 사가 처음 만남을 사상견이라고 그러죠. 향음주례. 예전에 많이 행했죠. 특히 구한말 그때 뭐 한주 이진상 선생이 남사마을에 오시면은 지역에 수백 명의 유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향음주례 한번 행하고 이제 또 시도 짓고 남명유적지로 가보고 뭐 이랬어요. 그때 그게 이제 옛날 예를 우리가 다시 되살리자 뭐 이런 의미로 27편만 남아 있는데 사례가 많다는 거죠. 예에는 국가예도 있고 대부예도 있고 왕의예도 있고 학교예도 있고 사의예도 있고 이게 종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없어지고 이쪽이 많다는 겁니다. 뭐 향음주례, 향사례, 사상경례 뭐 등등 있는데 이게 이제 대접을 못 받았어요. 이게 주자 아까 말씀드린 주자가 이거하고 합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처음에 복원이 안 됐다가 전한하고 후한하고 그 사이 왕망 때 유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나라는 유씨죠. 유방. 유씨의 나라죠. 이게 대성입니다. 중국에. 이 중에 이제 유씨 중에서 왕망이를 지지한 유향이라는 두 부자인데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왕망이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았었는데 이때 국가의 도서관에 가보니까 거기 안 보던 책이 있어요. 비서가. 이거 보니까 이 책이야. 이걸 세상에 이제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 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공이 지었다. 하나는 후대에 가짜로 만들어낸 책이다. 어느 게 맞는지 모릅니다. 이게. 후대에 가짜로 만들어낸 책이다. 근데 가짜로 만들어낸 책이다라는 설에 반박하는 사람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주공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다.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주공이 처음에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후대에 이 책이 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시대를 확 바꿔버리고 싶었던 사람들,
송나라 때 왕한석이라고 아시죠? 왕한석이가 이걸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나라 정약용 다산 아시죠? 그 사람도 이걸 되게 좋아했어요. 이 책을. 가짜인 줄 알면서도 좋아해요. 이 책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춘하, 추동, 이게 춘추, 이제 그 춘관, 추관, 하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천지, 추나, 추동 이렇게 이제 천지, 춘하, 추동 동자까지만 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천관, 지관 이래가지고 쭉 6개의 관직이 있는데 요게 나중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치면은 이호, 예병, 형공하고 똑같아요. 이조, 호조, 예조 뭐 이런 식으로 이호, 예병, 형공 조선시대 6개의 장관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행정부에. 그거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나온 거 이호, 예병, 형공 여기서 나온 거. 천관이 이제 총재인데 예전에는 장관, 지금은 장관이 뭐 20몇 명 있지만 예전에 장관 중에서 내무부 장관이 수석 장관이었죠. 지금은 그 밑으로 밀렸죠. 경제기획원 뭐 부총리라고 하잖아요. 교육하고. 근데 여기가 이제 그런 격이었어요. 이런 관직 제도를 쫙 적어놨어요. 천관 밑에 한 7, 80개 관직이 있어요. 이 밑에. 여기도 똑같이 쭉 해가지고 이 천관 밑에 쭉 있는 사람 너 무슨 일을 담당하고 무슨 일을 담당하고 관직 제도입니다. 국가 경영하는 관직을 쫙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근본으로 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참고할 만한 거죠. 주례라는 책이 이제 이런 책이었는데 주례를 가르치는 데도 없고 공부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할 정도지. 저도 뭐 배워본 적이 없고요. 이 얘기라는 책은 조금 여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본래 경이 아니었다가 이게 전한 때 이런 책들이 자꾸 나와요. 보니까 이게 뭐 214편 주워 모으다 보니까 뭐 대학 중형 이런 게 전부 여기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고래라고 그래요. 고래라고 그러는데 이 쭉 전한 때 모아진 게 이렇게 책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뭐 좋은 내용도 있고 뭐 상례에 관한 것도 있고 학기에 관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이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대대례라는 걸 만들고 소대례라는 걸 만들었어요. 대덕 대성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쭉 내려왔어요. 이게 그러다가 당나라 때 이거는 뒤로 밀리고 이것도 밀리고 이 책도 밀리고 당나라 때 공영달이 이거는 뭐가 보니까 좀 부족하고 이거는 좀 그렇고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걸 갖다가 이게 예경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오경에다가 이 얘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당나라 공영달 때 한 800년 AD 800년경에 비로소 이건 다 빠지고 이것만 오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쭉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다 아무도 모르게 됐죠. 근데 주자도 의심을 했고 청나라 때까지 의심을 했는데 이게 뭐 오경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과거 시험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거 소대례입니다. 이거는 85편이고 이거는 뭐 49편인데 이것도 일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얘기가 돼서 지금 쭉 남아 있는 겁니다. 유의는 설명을 못 드리고 쉬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0분 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36쪽 2장 보시죠. 시의 육의 시작하다 말았는데 주례 춘관 태사라는 그 직관에 보면은 육시라고 해서 이렇게 칠판에 쓴 것처럼 풍화성 부비흥을 얘기하고 있고 또 모시정의 아까 공영다리가 만든 모시정의의 대서에 또 시의 육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6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책에는 육시라고 그러고 어떤 책에는 육의라고 그랬는데 대체로 뭐 같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육시나 육이나 내용은 똑같다. 이거를 뭐 책은 그냥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읽어보시는 것으로 하고
제가 칠판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좀 필요한 부분만 교재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육시 또는 육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옛날부터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가 뭐냐? 근데 시경을 펴보니까 하나는 시 노래가 이제 서로 다른데 이게 풍이 이게 우리가 풍화로 이러잖아요. 풍화로. 이게 논어에도 초상지풍이면 필언이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휩쓸린다. 기억하시나요? 초상지풍. 그것처럼 이 풍자가 단순히 바람이 아니고 풍화. 바람이 불어오면 거기에 풀이 휩쓸리듯이 교화를 받는다. 이걸 풍화라고 이제 옛날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부른 민요를 이 덕 있는 통치 정치가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바람에 휩쓸리듯이 휩쓸려서 변화된 마음을 노래한 시,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전에는 뭔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한나라 때나 안 하다가 당나라 때쯤 오면은 공영다리가 이거를 구분을 합니다. 대체로 이거는 시의 체다, 체제. 시체라고 그러는데 몸체제 한자를 안 쓰겠습니다. 그냥 시체. 문장의 체제, 시의 형식, 장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시의 다양한 장르. 요거는 수사법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시의 형식, 양식. 여기 대체로 민간 가요로 봅니다. 이게 민간 가요, 민간의 노래. 여기에 15개 나라의 국풍이 있어요. 국풍이라는 말은 이 국이 이제 제후국을 뜻하니까 각 지역 나라의 풍화, 각 지역 나라에서 교화돼서 나타난 민간의 노래, 15개 국풍. 요 안은 대체로 후대에 사대부들이 관료들이 조정해서 뭐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노래한 시.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사대부 문학이고 옛날 말로 하면은 이제 관료 문학, 관각 문학 뭐 이렇게 조선 시대에도 관각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약자를 쓰겠습니다. 관각 문학, 사대부 문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요거는 종묘 제사, 각 나라의 종묘 제사, 각 나라의 임금이 자기 선조들에게 제사 지내는 종묘 제례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의 체다. 요거는 아까 수사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15개가 있고 여기에는 소화하고 대화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건 나중에 이따가 말씀드리고 여기에는 은나라 때 상송, 은나라 때 종묘 제례학이 5수가 남아있고 상송, 주나라 때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의 종묘 제례학이 남아있고 또 노나라는 제후국인데 노나라의 종묘 제례학이 남아있어서 크게 상송, 주송, 노송 이렇게 세 종류의 그 종묘 제례학이 남아있다. 혹시 종묘 대제 지내는 거 보신 분 계세요? 그 서울에서 종로 사가에 가면 종묘가 있죠. 그 종묘 대제를 지내는데 혹시 성균관에서 석전제 지내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성균관에서 보셨어요? 이게 음악이 그 8일무를 추지요. 8명 8줄 옛날 악기를 하는데 악기가 이렇게 뭐 주로 치는 거가 많은데 무희 같은 악공들이 나와서 하는데 굉장히 노래가 느려요. 이렇게 퉁 하면은 그리고 한참 있어요. 또 누가 지휘자가 퉁 하면 또 이쪽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고 인내력을 가져야 끝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한 2시간 동안 진행돼요. 그런 음악인데 이게 옛날에 정통음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여튼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게
당나라 때 공영달부터 이 생각을 했어요. 이 6가지를 이렇게 쪼개서 하나는 시체로 보고 하나는 수사법으로 본다. 이게 당나라 때부터 해가지고 주자 때 와가지고 이게 확실하게 굳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삼경삼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경삼위. 요거는 경이고 요건 위다. 삼경삼위설이 이제 나타나게 됐고요. 요 수사법은 요거 책에 있는 걸 일단 말씀드리는 건데, 부는 이게 부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노래 부를 부자도 있고 글을 짓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부자 찾아보면 뜻이 한 3, 40개 돼요. 짓다, 노래하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다. 감정을 뭐 비유하거나 은유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토해내다는 거예요. 직설법. 요거는 이것 가지고 저것을 비유하는 거. 여기 이제 흥이라는 것이 일으키다라는 뜻인데, 이거 비유하고 다르게 동양에서만 나타난 아주 묘한 문장 수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나온 책이 수십 권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쓴 책이. 대체로 서양은 메타포, 은유를 많이 얘기를 해요. 은유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다르다. 여기서 그러면서 이거는 앞에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먼저 얘기하고서 그걸 가지고서 내가 노래하고 싶은 걸 불러 일으킨다. 아까 말씀드린 관저라는 첫 편을 보면은 관관저구 제하지주. 이게 관관은 꾹꾹 소리 우는 소리고 저구는 저구라는 새인데, 이것도 해석이 너무 많은데 뭐 물술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모래톱에서 원앙 같은 딱 짝을 이루어 가지고 원앙 종류라고 보는 거죠. 원앙 종류. 저구라는 새가 이 중국 황하 모래톱에서 하는데, 이 저구라는 새는 한번 짝을 지으면은 평생 간대요. 이게 짝이. 그래서 사람이 보니까 사람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게 새들이 우리가 사람답지 않으면 금수라고 그러죠. 금자가 새잖아요, 금이. 근데 이게 새가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하답니다. 제 후배가 그 예전에 민주화 운동하다가 안양교도소 들어갔다가 온 녀석한테 들었는데, 이 요만한 창틀로 6개월인가 계속 비둘기를 관찰하니까 똑같은 놈들인지 구별이 되더래요. 이름을 다 붙였는데 이놈하고 하고 이놈하고 하고 뭐 제멋대로더래요 보니까. 그래서 그 후배가 하는 얘기가, 제가 언제부턴가 비둘기를 안 좋아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모르던 얘기였는데, 우리가 비둘기 평화의 상징 그러는데 내적으로는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하답니다. 까치 같은 거는 부부가 짝을 지으면은 이게 협동심이 강하대요. 근데 다른 새들은 그런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새도 그렇고 짐승도 뭐 호랑이나 사자나 이렇게 맹수류, 객과동물 맹수들은 그 씨를 퍼뜨려 놓고 수컷은 가버리고 전부 어미가 이렇게 키우죠. 그래서 자식이 커서 성장을 하면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딸이 아빠하고 교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사람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금수라고, 새나 개 같은 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금수라는 말이. 그래서 짐승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이게 관관저구라는 꾹꾹 우는 물소리 또는 뭐 저구새가 모래톱에서 두 마리가 다정하게 놀고 있어요, 물에서. 그걸 보고서 요조숙녀 군자호고, 참하고 착한 아가씨는 군자의 좋은 짝이야. 이렇게 새를 보고 저구새를 보고 군자의 짝을 생각한 거예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불러일으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경에 보면 이게 제일 많아요. 흥이라는 수법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중국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국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학자들이. 이건 우리만이 가진 고유한 수사법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직설법, 비유법, 흥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불러 일으키는 수법. 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그
36쪽하고 37쪽 상단까지 있는데 그 37쪽 중간 아래부터 한번 보시죠. 그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또 풍화송은 모두 시정의 명칭인데, 이거 정치를 베푸는 명칭인데, 교화하는 방법이 먼저 풍자해서 마음을 움직여서 물정이 깨달은 뒤에 교화하기 때문에 풍동의 시초를 풍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서 상대방 마음을 꿈틀꿈틀하게 움직여 가지고 교화시키는 게 풍이라는 뜻이죠. 풍동이. 풍자가 안 좋은 뜻도 있는데 이게 좋은 뜻이죠. 풍자가 바람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바람난 말이 풍마예요. 여기서는 바람에 불어서 상대 풀을 휩쓸리게 하듯이 바람이 불어서 상대방 마음을 꿈틀 움직이게 해서 감동시켜서 그 사람을 변화하게 하는 거. 그것을 이제 풍이라고 하고, 가지런히 교화되어 바르게 된 것을 자, 이게 풍은 풍화, 풍동,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풍동이고, 이 아가 바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단아하다, 뭐 아정하다 이런 말 쓰죠. 전하하다, 고라자인데 바르다는 뜻이다. 바른 음악, 정통 음악인데, 이게 그 풀이를 그렇게 해놔서 교화가 되어 바르게 된 것을 아라고 하고, 송은 칭송하다, 찬송하다, 칭송하다. 그래서 공덕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이제 송이라고 불렀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단락에 공영달의 설은 육의 가운데 풍화송은 시의 체제이고 부비흥은 시의 수사다라는 점을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고, 송나라 때 주자께서 이 설을 이어받아 가지고 삼경은 풍화송이니 시를 만드는 골자이고, 부비흥은 그 내면에서 가로로 꿰뚫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삼위다. 그래가지고 삼경 삼위, 세 가지 경줄, 시줄과 같고 세 가지 날줄과 같은 이제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자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기를, 부는 그 일을 펴서 진술하여 곧장 말한다. 부진 기사의 직건, 곧장 말한다. 감정을 뭐 비유하거나 이렇게 돌려대지 않고 곧장 말하는 직설법이고, 비는 이 피물 비참을, 이 물살을 가지고 저 물살을 비유하는 것, 이 피물 비참을 이런 걸로 풀었고, 흥은 먼저 다른 물살을 말하여 자신이 노래하고자 하는 말을 이끌어내는 것. 선언탐을해서 이 인기소영지사 이렇게 풀었죠. 선언탐을, 다른 물을 먼저 말하여서 이끌어 일으킨다. 소영지사를, 읊조리고 싶은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일으키는 거. 아까 관관저구 제하지주 요조숙녀 군자호고, 그러니까 관관저구 제하지주는 선언탐을 한 거고, 요조숙녀 군자호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그런데 그 끝에 그런데 거기 넘어서 주남 소남의 남, 이제 여기에 요걸 가지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15개 국풍이 있는데 맨 앞에가 주남이고 두 번째가 소남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패풍, 용풍 전부 풍으로 돼 있어요. 왜 남하고 풍하고 이렇게 다르게 썼느냐? 똑같이 풍이면 풍이지 왜 남하고 풍하고 나누어 썼느냐? 이거 가지고 또 학자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설을 폈는데요. 그걸 보시죠. 주남 소남이라고 할 때의 남자에 대해서 주자는 그냥 풍 속에 있는 걸로 봤는데, 송나라 때 왕질이라는 사람이 이 남이라는 것도 풍처럼 악가의 일종이다. 시의 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화송이 아니고 남풍아송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남도 시체다 하나에. 청나라의 최술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증학자로 유명한데,
그 남자는 시가의 한 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양계초도 청나라 말기 사람인데 풍화송과 같은 시체의 하나이다. 근데 청나라 말기부터 근대 학자들은 이 남을 주남 소남할 때 남을 풍이 아니고 풍 앞에 있는 시체의 하나로 봐서 시체를 네 가지로 봐요. 남, 풍, 아송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설이 이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동안.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에 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가요인데, 이게 이제 풍자가 바람 풍자인데, 풍화하면은 바람이 풀 위에 불어서 휩쓸리듯이 그렇게 영향력을 미쳐서 변화시키는 것, 이런 뜻인데, 맨 단락 끝에 가 보시면은 두 가지 뜻으로, 하나는 풍화, 제가 말씀드린 풀 위에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변화시킨 건 풍화고, 하나가 또 풍자라는 뜻이 있다. 풍자에, 바람 풍자에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풍화의 뜻이 있고 하나는 풍자의 뜻이 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노골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은근히 비판할 때 풍자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풍자가 그냥 위에서 아래로 풍화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풍자의 개념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를 했어요. 예전부터, 주자시대부터. 그 다음에 이제 아에 대해서 보시면, 아는 정야라 이렇게 풀어가지고 바르다, 바른 음악이다. 근데 그럼 아에 왜 소아와 대아가 있느냐? 뭐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아는 표준 음악이다. 요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클래식 음악이다 뭐 이러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송은 성대한 덕을 찬미한 거다. 대체로 이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공자의 산시설을 가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대강 말씀을 드렸는데,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공자 세가라는 글이 있는데요. 여러분 논어를 이렇게 딱 펼치면은 주자가 논어에 서문을 쓰면서 논어, 집주, 서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하나도 안 썼어요. 논어 서문에, 논어 집주 서문에. 그게 참, 전 그전엔 생각을 못 했는데, 자기가 새롭게 논어라는 주석본을 만들었는데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꾹꾹 참았어요. 그리고 맨 앞에다가 공자의 일생을 뭐라고, 요 사마천 사기에 있는 공자 세가에 있는 걸 간추려 가지고 딱 갖다가 따다 놨어요. 그대로 공자의 일생을. 그리고 자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정자 얘기만 쭉 그 뒤로 모아놨어요. 또 참 대단하죠. 이게 제 생각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서문 보면은 대체로 서문, 저는 책을 사면 서문은 읽어보는데 거기 할 말이 많거든요, 쓴 사람이. 근데 그걸 꼭꼭 참고 전혀 표시를 안 했어요. 그런 의미인데, 하여튼 이 공자 세가가 그런 글인데, 공자의 그 생애를 쫙 정리해 놓은 건데, 거기에 보면은 3000편의 시를 300편으로 만드셨다. 305편으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305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 없는 6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305편이라고. 3000편을 305편으로 만드셨다. 넘어가겠습니다. 40쪽에 보시면. 근데 그 6편이 뭐냐 하면은 소아라는 그 시체에 있는 생시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40쪽 맨 위에 있어요. 이게 옛날에 이제 시를 노래로 부를 적에 악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나 봐요. 뭐 비파도 있고 검은고도 있고 생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요 생시는 생황으로만 연주하는 시였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용이 없고 제목만 있어요. 6편이. 그 생시라고 하는 6편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 공영달이,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공영달이 3000편을 300편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10분의 9를 내버린 건데, 2700편을 버리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송나라 때 학자들이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정초나 주자나 이런 분들이 그 설에 동조를 했고 청나라 학자들 주의준이나 그 주의존자가 아니라 준으로 읽습니다. 술통준자로. 청초의 고증학자인데 경의고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주의준. 나무목변에 이 높을 존자 쓰는 준자입니다. 최술은 이게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나 청나라 후기의 고증학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모두 3000편을 305편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거의 뭐 확정하다시피 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 시경에 있는 305편 또는 311편의 작자하고 이 채집한 지역은 어디고 언제 만들어진 거냐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온갖 가지 설이 또 있어요. 그것을 그 40쪽 이제 하단에 써놨는데 그 두 번째 4장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전한 때 금문으로 전한 시경은 노시, 제시, 한시 세 가지가 있다. 제가 아까 금문이라는 말을 빠뜨렸는데 한나라 때 이제 육경을 복원하면서 한나라 때 예서체였는데 한나라 때 예서체로 써서 만든 경전을 금문경전이라고 그러고요. 이거 만들어냈는데 얼마 안 가서 바로 공자가 사시던 집에 벽을 헐다 보니까 벽과 벽 사이에 책이 나왔죠. 근데 이게 고문이었어요. 금문이 아니고. 주나라 때 전서체였어요. 이마에 쓰는 전서할 때 전서. 그래서 그 책을 고문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중국에 이제 한나라 때는 쭉 금문이 유행하다가 중간에 왕망 때부터 고문이 나타나가지고 후한 때는 고문이 유행하다가 이게 한나라 말기 삼국시대 넘어가면서 이게 막 합치고 온갖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 쭉 내려와서 당나라로 이제 이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없어지거나 이게 변화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경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00% 온전한 경전이 아니고 상당히 변질된 경전입니다. 노시, 제시, 한시, 삼가가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지고 후한 때 유행한 모시만 전해지고 있다. 이 모시에는 서가 한 권이 따로 전해지는데 모형이라는 사람이 전한 모시고훈전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모시고훈전. 요게 13경 주소라는 송나라 때 만든 책, 그리고 청나라 때 다시 교감해서 만든 책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모시고훈전이. 요걸 가지고 주자가 다시 시집전을 만드신 거고요. 그래서 이를 이제 저본으로 공영달이 만든 것이 모시정의라는 책이다. 전부 앞에 이제 모시가 붙습니다. 근데 주자의 시집전은 이제 모자도 아예 빼버렸죠. 그 도표를 보시면 풍은 주남이 11편, 소남이 차례대로입니다. 소남이 14편, 패풍, 용풍, 위풍, 왕풍, 그 다음에 정풍, 재풍, 위풍, 당풍, 진풍, 회풍, 조풍, 빈풍 이래가서 전부 15개 국풍이라고 그래요. 그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바로 그 광주를 진압하고 나서 여의도가 그때 그냥 헬기가 내려앉는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녀서 그걸 봤는데 그때 서울에서 여의도가 막 개발되기 시작할 때인데 81년도에 국풍 81이라는 걸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국풍 81. 막 에드발론 띄워놓고 그게 꼭 이제 그 이상하게 그 어떤 내란을 진정시키고 나면은 문화책으로 그런 걸 꼭 하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기억이 전 지금도 이제 있는데 그때 국풍이라는 말을 썼어요. 국풍. 그러니까 누가 자문을 했는지 뭐 이어령 씨가 자문을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제 국풍 81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게 이렇게 15개 국풍이 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주남, 소남만 남이다. 이 남이 뭐냐? 풍하고 다른 거냐 아니냐를 계속 고민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편수가 있고
그 주로 그 안에 실린 내용들 어느 지역에서 뭐 어떻게 한 건지 어느 지역에서 채집한 건지 뭐 그거를 간추려 써놨습니다. 그 왕풍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주나라 때는 이 왕자가 천자를 뜻하죠. 천자. 이거 진시황부터 이 제자를 써가지고 썼고 그 전에는 전부 이 왕자예요. 왕 천자가 왕이에요. 그리고 제후는 공후백자남이고. 근데 진시황 이후로 한나라 때부터는 천자는 제를 쓰고 나머지들은 제후들은 전부 왕자를 씁니다. 이게 노나라 왕, 제나라 왕 이렇게 왕자를 써요. 그래서 쓰는 이제 글자 쓰는 용례가 다른데 하여튼 우리가 읽는 경전은 주나라 때까지는 전부 이게 왕이 천자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나라 천자만 왕이라고 그러고 뭐 노공 제후 이러죠. 노나라 공, 제나라 후, 초나라 자 뭐 이래가지고 쭉 읽었는데 이제 거기 왕풍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왕풍이냐? 천자의 나라의 신데 이 주나라가 황하강이 아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진이라고 그랬죠. 낙양이고 나급이고 서안이고 본래 주나라가 여기서부터 이제 기산 아래서부터 생긴 나라인데 요 서안 옆에 보면은 풍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또 호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왕 할아버지가 여기다가 이제 도읍을 정했고 문왕 때 여기 도읍을 정했고 무왕 때 여기 도읍을 정했어요. 거의 붙어 있어요. 가까운데. 근데 여기가 산이 있고요. 여기가 굉장히 서안 이쪽이 굉장히 협곡지대 안에 있는 분지입니다. 여기가. 이쪽에 산이 크고요. 여기도 산이 있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곳인데 이 문왕, 무왕, 성왕 때 주공이 여기다가 도시를 하나 다시 만들어요. 이쪽에 가서. 낙양에다가 도시를 이걸 그래서 나급이라고 그랬어요. 나급이라고 그러고 이제 수도가 두 개처럼 생긴 건데 이 서경에 보면 금등이라는 글이 있는데 주공이 여기 가서 수도를 다시 도시를 만들 적에 그 여기에 있는 주공의 형 관숙 채숙이 고자질을 해가지고 지가 나라를 뺏으려고 그런다 해가지고 성왕이 의심을 했었잖아요. 서경 금등이라는 편에 나오는데 금등이라는 데 이 양반이 이제 주공이 써가지고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고 써서 나중에 오해가 풀렸는데 하여튼 그런 곳이. 그래서 주나라가 강성하던 초기에는 여기가 수도예요. 서도라고 그래요. 서도라고 그러고 서주시대라고 그래요. 서주시대. 주나라 서주시대. 근데 중간에 이 유왕이라는 시호가 유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대체로 이런 시호는 나쁜 거죠. 어두운 임금이라는 뜻이니까. 이쪽에서 부경이 밀고 내려와요. 부경이. 흉노족들이죠. 불고 내려와 가지고 여기가 함락됐어요. 나라가 뺏겼어. 그래가지고 이 다음에 이제 이걸 수습한 사람이 선왕인데 이때 여자한테 빠져 있어가지고 정사를 돌보지 않다가 부경한테 멸망하고 이쪽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여기가 동도예요. 여기가 성주라고도 하고 동도라고도 하는데 주나라가 이때부터 이왕 지나고 나서부터 이때부터 조그마한 도시국가로 줄어들어요. 천하를 다스릴 힘이 없어져 버려요. 동도, 이 동도라고 그러고 성주라고 그러고 뭐 낙도라고 그러고 나급이라고도 그러는데 하여튼 이쪽으로 이제 옮겨갈 때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여기가 몇백 리 돼요. 여기가. 그래서 주나라의 이제 사정이 이런데 이 왕도가 여기가 무너지고 난 그때를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도시가 무너지. 왕풍에 이제 처음에 가면 설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 제가 제일 뒤에다가 실어놨는데 그 50쪽의 그 왕풍 서리에 보시면 이거 옛날 분들이 많이 읽었는데 서리가 내용이 옛날 왕의 도읍지에 가보니까 폐허가 돼가지고 서직이 거기에 자라 있는 거예요. 조하고 피하고. 그거 보고서 슬픈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노래한 건데
옛날 사람이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뭐 피서리리 어느 피직지묘로다 해가지고 내용이 나중에 보겠습니다. 아주 내용이 비장합니다. 이제 그런 시가 왕도고요, 왕풍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빈풍이 있는데 이 빈풍은 주나라 무왕의 이제 위에 보면은 뭐 경서에 많이 나오는데 문왕 무왕 위에 보면은 이제 공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주나라가 천자가 나라 되기 이전에 저 북쪽에서 이쪽에서 살 때 그 조그마한 도시국가였을 때의 그 어떤 임금이 나라를 다스린 그 이야기들, 뭐 백성들의 살림을 챙기고 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주나라 시조 후직의 증손 공유가 도읍한 지역의 민요라고 그럽니다. 7편인데 길어요. 소화하고 대하가 있는데 110편이고 송은 다 합쳐서 40편이고 그 소화를 한번 도표에 안에 보시면은 모시 서예는 정치 교화의 크고 작은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은 소화, 큰 것은 대하로 구별했는데 주자 이후로는 대체로 음률이 다른 것에 따라서 대하, 소화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뭐 설이 많다는 거죠.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작자는 누가 지었는지는 대부분 알 수가 없다. 민요가 많다. 그 다음에 아도 조정에 있던 대부들이 지은 건데 누가 지었는지 이름은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어진 시대는 주나라 초기부터 공자 이전까지 그러니까 BC 한 1100년부터 BC 한 500년까지 한 6, 700년 동안 주로 황하 이 지역의 노래, 주로 이 지역, 황하 이 지역의 노래, 밑에는 아니고요. 그 지역에 민요가 많다. 거기 제일 뒤에 단락에 시가 생산된 지역을 보면은 국풍은 이제 뭐 이 진풍, 왕풍, 빈풍은 오늘날 섬서섬, 하남성, 감숙성 상당히 서북 쪽이죠. 당풍은 산서성, 위풍은 산서성, 하남성, 폐용, 위, 정, 진, 회는 하북성. 여기 상당히 이제 하북성, 하남성은 중심부고 제풍, 조풍은 산동성, 주남, 소남은 하남성, 호북성, 소와 대하는 주나라 수도인 호경, 나급, 주송은 호경, 노송은 노나라 수도인 곡부, 상송은 상나라 수도인 상구, 하남성에서 지어진 것일 것이다. 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음 42쪽 가보시죠. 그 도표에 보시듯이 이 국풍이 15개 국풍이 있는데 이게 그 옛날 책에 순서가 달리 나와요. 모시에서는 그 앞에 있는 순서대로 돼 있고 춘추 좌시전에는 중간에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정현이라는 사람이 시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 시보에도 또 달라요. 앞에는 똑같은데 6번에 있는 왕풍 밑에 가면 회풍이 시보에 들어와 있고 7번은 똑같고 8번 똑같고 9번에 보면은 좌전에는 춘추 좌시전에는 빈풍이 앞으로 나와 있고 뭐 그래서 이게 순서가 다릅니다. 이것도 이제 공부거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송나라 때부터 논문이 나오고 저도 논문을 몇 편 썼는데 이게 아주 뭐 복잡한 얘기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뭐 그걸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 15개 국풍 중에서 또 정풍하고 변풍이라는 게 있어요. 복잡하죠? 이 정변이라는 것이 있는데 약자를 쓰겠습니다. 앞에 있는 주남, 소남은 정풍이고 그 다음부터 있는 것은 변풍이다. 그래서 요거는 바른 시고 아주 올바른 시고 요거는 약간 그 문화가 변해서 만들어진 시다. 뭐 이렇게 이제 또 구분을 하는 설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그냥 넘어가서 44쪽으로 넘어가서 이 국풍을
뭐 몇 개씩 묶어가지고 또 해석하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거 다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거기다 간추려 놓은 거 정도만 그냥 그 필요하실 때 읽어보시기로 하시고요. 그 45쪽 제일 상단의 두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시경에 전하는 시는 대체로 상나라 말기부터 주나라 춘추시대 초기까지 창작된 작품으로 보인다. 그것은 맹자의 왕자의 자취가 없어진 뒤, 왕자는 천자를 가리킵니다. 왕도 정치하는 문무 같은 분. 없어진 뒤에 시가 망했고 시가 망한 뒤에 춘추가 지어졌다. 그러니까 시가 망했다는 얘기,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 시가 망했다는 얘기는 정치에 시를 전혀 반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채시관을 두어서 뽑아가지고 뭘 했는데 그래서 공자께서 춘추를 말년에 지으신 거다. 말년에 지으셨죠, 춘추를. 그 춘추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나라 역사를 가져다가 그대로 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말을 바꿔가지고 아주 뼈 있는 말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미연대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역사책을 갖다가 자기 식대로 다시 썼는데 흔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말을 은미하게 하면서 의리는 아주 크게 드러내놨다. 이런 거예요. 뭐 홍길동이 사하다, 홍길동이 졸하다, 뭐 홍길동이 종하다 이렇게 썼다고 하면은 홍길동이 사하다 이렇게 쓰면 홍길동이 나쁜 짓을 하다가 제명에 죽지 못하고 그냥 갔다. 이런 글자는 홍길동이 그나마 잘 하늘이 부여한 명을 잘 보존하고 지키다가 생을 잘 끝마쳤다. 이렇게 글자 하나에 정반대의 뜻을 심어 놓은 거예요. 뭐 장문중이는 나라를 탐할 생각이 있었다. 뭐 역적을 시해한 사람하고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살짝 글자만 바꿔놨는데 말은 은미하게 했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천자가 천하를 다스리는 대의를 거기다가 은근히 심어 놓았다. 그래서 조선시대 조선 중기에 이제 이 지식이 막 발달하면서 특히 남명 선생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거를 춘추를 되게 좋아해요. 특히 내암 정인홍.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강조하면은 남하고 타협이 안 돼요. 의리만 내세우다 보니까. 게다가 나중에 자기도 무너져요. 근데 제가 뭐 곽재호 선생이나 이런 분들, 곽재호 아버지 이런 분들 연구를 해봤는데 이 춘추 대의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아주. 그 집안의 어떤 정신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옛날 역사를 분석하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면서 그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미연대인데 맹자가 얘기를 그렇게 했죠. 춘추가 지어졌다. 그래서 천자가 백성들을 풍화할 수 있는 이런 뭐 시를 보고서 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문화가 없어진 뒤에 공자가 그것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춘추를 지으셨다. 이렇게 이제 맹자가 말씀을 하셨고요. 주나라가 동천한 뒤에 아까 나급으로 이사한 것을 이제 동천이라고 합니다. 유왕 뒤에 동천한 뒤에는 주나라 왕실의 정령이 제후에게 미치지 못하여 제후 눈치를 보는 거죠. 각국에서 시를 채집하던 제도가 다시는 시행되지 않았다. 말하는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고 야국 강식에 이제 그런 시대로 접어들어갔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시서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를 원문을 뭐 다 읽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시를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해가지고요. 읽어보고 맨 끝에 있는 뭐 시 한두 수 맛보고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